오늘의 역사 속의 사랑은 마녀인 듯 마녀 아닌 마녀 같은 그녀들로 30년간 프랑스를 다스린 과부 카트린 드 메디시스 이야기입니다. 카트린은 프랑스 왕 앙리 2세의 왕비로 이탈리아의 유명한 메디치 가문의 후계자인데 일찍 부모를 잃고 어려운 성장기를 거쳤습니다.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은 르네상스를 이끌었고 상공업진흥을 선도해 유럽의 상업자본주의를 퍼뜨린 주역입니다. 보티첼리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 많은 예술가를 후원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카트린은 당시 피렌체의 지도자인 로렌초 2세와 프랑스 공주 오베르뉴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갓난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금제오겹이었습니다. 그러나 카트린을 보호하던 작은 할아버지 교황 레오 10세가 선종하자 신임 교황인 하드리아노 6세가 당시 3살이던 카트린에게서 공정령과 실권을 몰수했습니다. 하드리아노 6세의 짧은 치세가 끝난 후 메디치 가문인 줄리오가 교황 클레멘스 7세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그녀의 인생에서 화근이었습니다. 그전까지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 합스부르크의 유대 관계는 돈독했으나 클레멘스 7세는 나이도 젊고 강단도 아주 강한 교황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불길처럼 번지는 상황이었지만 교황은 교권이 유럽을 호령하던 중세적 사고에 묶여 있었습니다. 클레멘스 7세는 황제권을 견제하려고 신성 로마 제국의 적국인 주변국들과 동맹을 맺고 황제와 적대 관계로 변했는데 방숙인 프랑스, 베네치아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이탈리아 전쟁 초기에 교황은 프랑스를 옹호했으며 결정타는 영국까지 끌어들여 제국을 사방에서 포위한 코냑 동맹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카를로세의 분노를 유발했고 결국 1527년에 온 로마가 쑥대밭이 되는 대사건인 로마 약탈이 터집니다. 로마가 제국군에 점령당한 반년간 산탄첼로의 피신에 유폐되다시피 한 교황의 권위는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로마 약탈은 코냑 동맹 전쟁이 진행 중이던 1527년 5월 6일에 교황령의 수도 로마를 침략한 신성 로마 제국군 가운데 일부가 통제에서 벗어나 로마 시내에서 무차별적으로 약탈을 자행한 사건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로마 약탈 사건보다 처참하고 컸으며 성도 로마는 도시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상황이 수습불가에 이르자 교황은 카르로세에게 굴복해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카르로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출신지인 피렌체를 공격했습니다. 자기들을 코냑 동맹에 끌어들였던 교황이 적으로 돌변하자 피렌체 사람들은 당연히 경악했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에 분노한 피렌체 시민들에 의해 카트린은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고 신변 안전을 위해 베네딕토의 수녀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친에게서 물려받은 오베르뉴 이후의 땅과 자귀를 대부분 잃고 몰락했지만 메디치 가문의 재산은 아직 남아있어 클레멘스 7세 교황의 결혼 동맹용의 가치는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클레멘스 7세의 중매로 프랑스와 1세의 아들인 프랑스 제2왕자 앙리와 결혼해 부인이 되었습니다. 카트린과의 결혼에 대해 프랑스에서는 큰 반대가 있었는데 메디치 가문은 벼락 출세한 가문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프랑스와 1세는 카트린은 왕비가 될 일이 없이 평생 오를레앙 공작 부인일 것이라고 귀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 그의 형인 제1왕자 프랑스와가 얼마 안 있어 죽음으로써 앙리 2세로 왕좌에 오르고 카트린은 프랑스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만약 교황이 이 결혼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프랑스의 역사는 완전히 뒤집혔을 것이고 합스부르크로 시집을 갔더라면 세계사 차원에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클레멘스 7세는 그녀의 인생과 프랑스의 운명, 나아가 유럽의 운명까지도 뒤바꿔 놓고 만 것입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용모를 갖지는 못했지만 뛰어난 화술과 교양으로 상대방을 사로잡았고 밝고 활달한 성격이었으며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리학과 천문학, 물리학, 수학에도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튠르리 궁전, 슈농 소성을 직접 설계할 정도였고 무엇보다 가장 세련되었던 이탈리아 문화의 결집체였습니다. 그러나 카트린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는데 앙리 2세를 지극히 사랑했으나 앙리 2세는 카트린과의 관계를 단지 자신의 의무로만 여겼습니다. 앙리 2세가 왕세자가 됨에 따라 카트린도 왕세자비의 지위에 올랐지만 앙리 2세는 이미 19세 연상인 디언 드 푸아티에라는 애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카트린과는 육촌 관계이기도 했던 디안도 높은 가문 출신이 아니라 벼락 출세한 가문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실세는 디안이 되었으며 카트린은 수많은 궁정 사람들과 디안에게 갖은 모욕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결혼 후 9년간 아이가 없자 디안은 카트린의 이혼을 주장했는데 아이러니는 처음 카트린과 결혼에 강력 찬성한 건 당시는 앙리와 애인이 아니었던 디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카트린을 편들어주는 사람은 시아버지인 프랑스와 1세밖에 없었는데 시아버지는 하나뿐인 며느리를 예뻐했고 카트린이 무시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그가 살아있을 때는 카트린은 큰 모욕을 받지는 않았지만 앙리 2세의 치세가 된 후 권력의 중심이 디안이 됨으로써 온갖 수모를 당했습니다. 카트린은 모성애가 지극했지만 어렵게 얻은 아이들도 디안이 데려가 양육은 고사하고 마음대로 볼 수도 없는 처량한 신세에 놓였습니다. 게다가 디안은 1548년에 발렌티노아 여공작, 1553년에 에탕프 여공작 자기까지 수여받아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앙리 2세가 죽고 카트린이 아들 프랑스와 2세의 섭정을 맡게 되자 사람들은 그녀가 복수의 화신이 되어 궁정을 피로 물들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카트린의 복수는 디안에게서 추농소송 하나만을 반환토록 하는 매우 관대한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디안은 정치에서는 배제되었으나 막대한 재산을 보존하며 조용히 은거하였고 카트린은 점차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강화시켰습니다. 1559년 앙리 2세가 죽은 후 카트린은 프랑스와 2세, 샤를 9세, 앙리 3세라는 세 사람의 왕 뒤에서 프랑스 정치를 주름잡는 실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다스리는 30년은 프랑스의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 중 하나로 기억이 되게 됩니다. 어렵게 섭정왕퇴 후 지위를 얻었지만 프랑스는 신구교 간의 갈등으로 내전 상태였고 어린 아들 프랑스와 2세의 왕권도 기즈 가문에 의해 흔들리는 처지였습니다. 프랑스와 2세의 아내인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의 일가도 기즈 가문이라 영향력이 컸는데 카트린은 왕권 유지를 위해 신구교도의 갈등을 적극 이용했습니다. 프랑스와 2세 즉위 당시 벌어진 위그노들의 국왕 납치 시도 사건의 주모자인 콩데 공작을 사면해 가톨릭의 대표인 기즈 가문을 견제하게 한 것입니다. 위그노는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칼벤파 교도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러나 병약했던 프랑스와 2세는 즉위 16개월 만에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사망했고 메리 스튜어트는 왕권을 찾아 스코틀랜드로 떠나게 됩니다. 카트린은 딸 마르그리트와 위그노인 앙리 나바르를 혼인시키는 등 위그노와 가톨릭의 화합을 꿈꿨습니다. 마르그리트 공주는 프랑스 왕국의 공주로 앙리 4세의 첫 왕비인데 그녀의 일생을 영화화한 여왕 마고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의 계기가 되었는데 차남 샤를 9세를 섭정하던 카트린이 이 학살을 촉발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은 1572년 8월 24일부터 10월까지 있었던 로마 가톨릭교회 추종자들이 위그노, 즉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신교도의 지도자인 콜리니가 저격을 당해 중상을 입게 되는데 바바르의 앙리 부르본과 정략 결혼으로 화해를 꾀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기즈가 사람들과 함께 콜리니를 암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제거 못한 불안의 카트린과 기즈가는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밤에 파리에 와 있는 신교파의 지도자들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가장 아낀 아들은 앙리 3세였는데 외모가 뛰어나며 어릴 때는 상당히 총명의 가장 기대한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즉위 후 어머니인 카트린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는데 그중 가장 결정판인 것이 기즈 공작 암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앙리 3세는 어머니와 정치적 노선으로 갈등을 빚었고 결국 어머니의 조언자들을 모두 해고했는데 심한 폐렴에 걸려 건강이 매우 나빴던 카트린은 정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후 앙리 3세의 행보는 그를 파멸에 이르게 했는데 대놓고 적대시한 기즈 공작은 프랑스 가톨릭 세력의 핵심이라 앙리 3세는 자신의 세력 기반에서의 지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즈 가문의 두 형제는 스페인 펠리페 2세의 지원을 받아 앙리 3세를 축출하려고 했는데 앙리 3세는 기즈 형제 둘을 전부 다 암살하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카트린의 병세는 급격하게 악화되었는데 1589년 1월 5일 카트린은
쓸쓸하게 불로아 성에서 사망했습니다. 평생을 발로아 왕조와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삶을 바쳤지만 그녀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모두에게서 잊혀진 채 임종을 맞게 된 것입니다. 죽어서도 카트린에 대한 취급은 매우 비참했는데 시신은 약식 장례를 치른 후 불로아 성당 바닥에 묘비도 없이 묻혀 있었습니다. 카트린은 훗날 자식도 사위도 아닌 의붓딸에 의해 안식을 찾는데 앙리 2세의 사녀였던 기안 드 프랑스에 의해 생드니 성당의 왕실 묘역으로 이장되어 앙리 2세 곁에 잠들게 되었습니다. 왕비가 된 카트린은 파리에서 연일성대한 연회를 개최해 프랑스 궁정유리와 파티 문화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와인과 음식을 매칭시키는 관행이 만들어지고 파티가 생활화됐고 영주들은 파티의 수행원을 대동해 요리와 파티 양식을 배워 영지에서 유사한 파티를 개최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전역으로 파티 문화가 퍼져나갔는데 프랑스의 큰 궁전의 본궁 양측에 있는 부속 건물은 봉건 영주들이 대동한 수행원들의 숙소였다고 합니다. 과장된 측면도 있지만 카트린은 와인과 음식 문화에 큰 족적을 남겼지만 파티와 극심한 낭비로 재정의 피폐를 초래해 프랑스 혁명을 야기하는 동기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도 합니다. 카트린이 죽은 후 앙리 3세는 가톨릭 측의 원수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고 수도 파리에서 폭동이 일어나 나바르 국왕 앙리가 이끄는 군대가 있던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기재 형제의 원한을 갚는다는 가톨릭 광신도에게 앙리 3세는 살해당해 발로아 왕가는 초라하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최종 승자는 카트린의 평생의 적이었던 부르봉 가문의 앙리 4세였는데 나바르 국왕 앙리는 각국 개신교 군대의 도움을 받아 파리를 포위했습니다. 파리가 앙리 4세에게 가톨릭으로 개종하면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조건을 내걸자 그는 바로 가톨릭으로 개종해서 부르봉 왕가를 창시하고 파리는 미사를 드릴 자격이 있지 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카트린은 노스트라다무스를 비롯한 주술, 점성술에 심취했으며 노스트라다무스가 카트린에게 보냈던 문서는 현재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카트린은 독을 이용해 주요 인물들을 암살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특히 잔 달브레를 독살하고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을 촉발했다는 혐의는 유명합니다. 호아나 3세 나파로아코아로 불리는 잔달브레는 나바르 왕국의 여왕이자 백작인데 앙리 4세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앙리 4세가 되는 아들 헨리케와 요왕 마고의 마르그리트의 결혼식 참석차 파리에 갔다 죽게 되는데 카트린에 의해 독살당했다는 설과 병사했다는 설이 존재합니다. 내가 울 때 왜 너는 없을까? 배고픈 늦은 밤에 울음을 참아내면서 너를 찾지만 이미 너는 내 어두운 표정 밖으로 사라져 버린다. 신달자, 너의 이름을 부르면